요즘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2차 전지가 핫한 상황입니다. 예. 일시적인 과열일까 혹은 의미 있는 과열일까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가열은 아니고요. 네. 예, 일시적인 가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는 누구나 그 성장 산업이라는 거 다 아실 텐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지금 그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한 10%를 넘었거든요. 앞으로 90%가 남아있다는 의미고요. 예,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도 지금 자동차 판매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라고 그러는데 미국 정부가 2032년 가면은 67%로 늘려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전기차의 핵심은 2차 전지니까 뭐 계속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모든 성장 산업이 이렇게 성장 추세가 있는데 실제 뭐 주가 같은 거는 2로 갔다가 추세 밑으로 갔다가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장 사이클은 맞는데 뭐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종목이 성장 사이클에서 추세에서 너무 좀 2로 올라간 것 같아요. 이 추세에서 2로 올라간 만큼 일정 시간 좀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장 산업은 맞다. 그래서 요새 어디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과거에 이런 거품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네. 뭐 2000년에 IT 거품 발생하면서 실체도 없는 것들이 뭐 엄청 올랐었어요. 매일 상한가 치고. 예, 그런데 나중에 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만은 2차 전지는 실체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주가도 계속 오를 텐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 과열은 맞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 성장 산업에 예, 가열 해소되고 저는 또 오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열 그러면은 이 과열이 해소되는 시점이 한국 증시랑 같이 움직일까요? 아니면은 단독으로 조금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제가 주가 전망하면서 뭐 4,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예, 그런데 6월에서 특히 8월 사실 이 시점을 누가 알겠습니까? 네. 예, 미국에서 충격이 와가지고 우리 주가 지수도 상당폭 조정을 거칠 것이다. 이것들이 가열된 2차 전지, 이 관련 주식을 좀 시키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또 싸게 살 기회가 오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추세는 성장 산업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대로 하면 다음 질문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증시 혹은 2차 전지에 조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조정 시에는 2차 전지들 여전히 주목해야 될 섹터일까요? 라는 질문에도 방금 말씀하신 게 답이 좀 되겠네요. 조정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서서히 그 조정 국면에 저는 들어섰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종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예,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저 6, 8월 때는 주가 지수가 저는 뭐 5% 이상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코스피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특별한 종목이 아닌 한 예, 그동안 아마 못 올랐던 종목들은 뭐 저 아주 그 PBR이 낮은 것들 이런 종목들은 주가 지수가 조정받았을 때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좀 오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나머지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우리 그 주식시장 보면요. 뭐 코스닥이 거의 35% 작년 말에 비해서 오르고 네. 코스피도 15% 올랐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게 우리 코스닥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세계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2차 전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도 작년 말에 비해서 20% 이상 올랐어요. 그다음에 철강도 2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2차 전지 뭐 저 전기전자 예, 그다음에 철강 이게 다 경기 관련주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지금은 나쁘지만 회복될 것이다.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되고요. 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유틸리티 전기가스 이런 거 떨어졌고요. 음식료도 떨어졌죠. 이런 것들은 주가 지수가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빛을 발하는 업종이에요.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음식료 그다음에 전기가스 이런 거는 뭐 조금 떨어졌고요. 전기전자, 2차 전지, 철강 이런 걸 올라 보니까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주식시장을 많이 안 좋게 봤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아마 3월이 저점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근데 물론 확인하기 위해서는 5월 말에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선행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올해는 경기가 나쁘지만 내년 어느 시점부터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주시장 보니까 그런 경기 관련주들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제가 그렇게 빨리는 회복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추세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업종 2차 전기, 반도체, 뭐 전기전자, 철강들이 추세 2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가해보니까 코스피가 한 10% 정도 추세에서 지금 벗어난 상태고요. 2로. 위로 벗어난 거죠. 이런 종목들은 더 위로 벗어났거든요. 네, 결국 벗어났으면 추세에 접근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6, 8월경에 추세에 접근해가는 과정 혹은 추세 밑으로도 떨어지는 과정이 한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오긴 오는데요. 지금은 추세에서 너무 위로 벗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6, 8월경에 추세에 좀 걸맞게 조정이 될 수 있고 그때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봐도 좋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나쁘지만은 선행지수 뭐 제가 3월이 저점이었으면 좀 4월이 저점일 수도 있고 5월이 저점일 수도 있는데요. 올해 저점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내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주시장이 먼저 반영하니까 지금 올해 4월까지 경기 관련주가 올랐고 또 이게 조정 겪고 나서 또 오를 때 이런 주식들이 올해는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작년에는 뭐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KT 같은 주식을 좀 사십시오. 그리고 배당 받으십시오. 그런데 올해는 제가 KT 같은 주식 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2차 전지나 차라리 삼성전자 사십시오. KT 사시려면 삼성전자 사십시오. 지금 주가 사이클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교수님께서 또 교수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접하실 텐데 이게 우리나라 주가를 얼마 정도 선행하나요? 주가가 좀 앞서가요. 때로는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근데 2021년 6월 달에 선행지수가 정점을 쳤죠. 그리고 코스피도 그때 3,300 갔다가 선행지수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었어요. 이번 정점에서는 똑같았거든요. 근데 저점에서는 지금 주가 지수가 조금 빨리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2,180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최근에 2,570, 뭐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행지수를 이번에 저점에서는 좀 주가가 미리서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시기에 따라 가지고 거의 저점에서도 갔고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주가가 좀 먼저 반영된 것은요. 우리 주가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그 다음에 M2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 지수를 평가하는데요. 뭐 작년, 재작년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됐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경제 변수에서 20, 30% 저평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니까 먼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됐는데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세계에서 특히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많이 또 올라가네요. 그럼 현재 지금 이제 2,500선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도 코스피는 좀 저평가 구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명목 GDP 가지고 추정하는데요. 올해 명목 GDP가 3% 성장, 이건 낙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정부 한국은행에서 우리 경제 올해 실질 GDP가 1.6% 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1% 가정한 거예요. 물가 2% 오르는 걸 가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적정 주가가 명목 GDP로만 추정하면 2,98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2,570, 이것도 저평가된 거죠. 근데 저평가됐다고 그 제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말씀 주신 2,985 정도 선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기업들이 다 같이 좀 움직여야 하는데 보통 증시가 움직일 때는 또 주도하는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도하는 섹터는 이제 경기 저점에서 경기가 전환점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 관련주도. 그래서 최근에 뭐 2차 전지도 사실 우리가 전기 자동차, 자동차를 살려면은 경기가 좋아야지 사거든요. 맞아요. 대표적인 내구재니까. 그리고 뭐 반도체도 경기가 좋아야지 반도체 가격이 오르죠. 그 다음에 요새 그 철강 가격도
철강 관련 업종도 주가가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건물도 더 짓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경기 관련주들이 오르고 보수적인 종목들, 유틸리티 이런 걸 못 오른 거 보면요. 주시장은 확실히 경기 회복을 미리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지고 좀 조정을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2차 전지에 대한 또 어떤 기업들에 대한 또 셀 리포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 리포트를 개인 입장에서 신뢰를 어디까지 좀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2군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때 당시 애널리스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목표 주가하고 영업이익을 추정하거든요. 네. 예, 보통 제가 있을 때는 요새는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 2개월 정도 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그 다음에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 주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거꾸로 주가가 떨어지면은 뒤따라서 목표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제일 먼저 선행한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전망하는 사람들은 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나 뭐 IMF나 한국은행이나 전망하는 거 보면 다 좀 후행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2차전지 셀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 증권시장의 모든 견해를 다 존중합니다. 예, 제가 경제학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가 79년이었는데요. 네. 사무엘슨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제학자가 있는 그분이 쓴 경제학으로 제가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분 서문에 보면요. 한쪽으로 보면은 새 주둥이, 다른 쪽으로 보면은 산양 머리 같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경제학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 이론에 따라 가지고 배운 이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산양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 주둥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 증권시장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새 주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머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합리적인 이론과 데이터에 근거했느냐. 합리적인 이론과 데이터에 근거했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거의 전제 조건이 어쩐지는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합리적인 이론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저는 셀 리포트 오랜만에 한번 나왔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참고할 만. 예, 참고할 만하죠. 그분이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는가. 제가 주가 전망을 많이 코스피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4,300 갔을 때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때도 4,000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예, 저는 왜 4,000 간다고 주장하는지 그분들의 주장이 뭔지 귀를 기울이고 듣죠.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이런 이론 데이터에서 이렇게 주장하구나. 근데 저는 제가 보는 데이터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거가 다르니까. 예,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내는데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습니다. 그거는 리포트 쓰지 말아야 돼요. 셀이든지 바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맞게 합리적인 데이터,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전망이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이게 새 주둥이인지 양인지 보이네요. 산양인지 지나고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예,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하여튼 저는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리포트들이 나올 텐데 개인분들께서도 참고 충분히 하시고 예. 또 거기에서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개인들이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예. 전문가가 개인들은 사실 헷갈리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개인들이 이거를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를 할 수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자기가 모르는 건 하지 말자. 아는 것만. 예, 자기가 아는 것만 하자. 이게 명쾌한 해답인 예,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게 있으면은 리포트도 조금 더 구분해서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적자, 또 감산 이런 부정적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조금 삼성전자의 위기라고 교수님은 좀 생각하실까요? 삼성전자가 지금이 거의 위기일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그 잠정치가 6천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무려 96%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이 이기죠. 예. 그래서 저도 그 삼성전자 뭐 강의도 가보니까요. 뭐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가서 보니까 비용 전략하는 모습도 보고 뭐 지금 위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강의를 자주 가시죠? 예, 1년에 몇 번씩 가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강의하는 게 아주 고위 임원들 대상은 아니고요. 뭐 해외 파견 나가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뭐 직원들, 뭐 업무 시간에, 점심시간에 그냥 자유롭게 듣고 싶은 사람만 듣게, 예, 이렇게 만드는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거는 정말 그 점심시간인데 점심 안 드시고 많은 분들이 강당을 가득 채워가지고, 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특히 그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올랐지만은 한때 5만 2천 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무렵에 가니까 왜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지 질문을 받아보니까 그게 제일 많았었어요. 직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궁금하죠. 예. 그리고 뭐 직원분들도 자기 회사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하는 이야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더 사십시오. 예. 지금 이기 때 주가가 이기를 5만 2천 원, 뭐 5만 원대 주가가 미리서 반영했습니다. 사라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좀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 중에서도 외국인들은 또 삼성전자를 8,800원어치나 또 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한국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1,300원이 넘었습니다만은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코스피도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명목 GDPL 평균 수출 금액 그다음에 유동성에서 저평가됐고요. 환율도 너무 높아요. 제가 추정해본 적정 환율이 한 1,15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1,320원이 됐는데 환율도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코스피를 살려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살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이 대부분 거의 25% 정도 되니까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사고 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환율도 떨어질 것이다.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 두 가지 측면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산 것 같습니다. 네,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좀 수출 기업인 삼성 입장에서도 수혜를 받는. 예. 그럴까요? 그리고 앞서 경기를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선행지 순환 변동치 좀 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3월이 저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증가하면은 경기도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은 당연히 디램 가격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도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공격적인 좀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수백억, 뭐 더 큰 규모의 투자도 하고 있는데 위기의 소리가 들려오는 지금 이 시기에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초격차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 앞서 강의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날 한 건물에 갔더니 1층에 갔더니 전등불을 절반을 꺼놨더라고요. 비용 전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도 비용 전략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획된 투자를 하나도 안 줄이고 다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계열사한테 20조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각의 기업 성장사를 보니까요.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잘한 분야에 투자를 더 늘린 기업은 나중에 경기 회복 시기에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걸 보면서 비용은 전략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늘리는 거 보니까 앞으로 그 삼성전자 미래가 밝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참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또 동시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같은 것들을 보면은 4월에 저점이 이제 기록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부터는 조금 상승 추세를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지난번 그 5만 2천 원 그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볼 수 없는 저점이 아니었을까. 5만 2천 저점 치고 지금 6만 뭐 한 5천 원 근처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 과정에서 아마 제가 앞서 6, 8월에는 우리 코스피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러면 코스피 조정 보이면 삼성전자 주가도 조정을 보이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는 그 상승 곡선을 그려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익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뭐 2분기, 3분기, 특히 4분기 가면서는 이익이 다시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그 반도체 관련 연구소 자료들을 보면은 4분기에는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 주가는 중간에 좀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그 52,000을 저점으로 상승 트렌드에 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6, 8월 정도가 좀 조정이 받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하셨고 상승의 트렌드에 지금 이제 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가나에 만에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결국엔 이제 못 갔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수년 내에 10만 전자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대기업이?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다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10만 전자 가려면은 다시 이익이 많이 늘어나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분기당 영업이익이 6천억까지 떨어졌는데 또 뭐 2년 후 지나면은 저는 분기당 영업이익이 뭐 16조, 11조 이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다시 그 10만 전자 우리가 9만 전자에서 10만 전자 가다가 뭐 5만 전자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뭐 시간의 문제지 10만 전자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이 돈이 있을 때마다 아주 옛날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근데 뭐 기간의 문제였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사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10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삼성전자가 얘네들 둘 유학을 보냈다.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장기적으로는 올랐다는 것이죠. 배당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계속 배당도 받고요. 갈수록 더 배당은 더 줄 겁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바라보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아까 첫 번째는 영업이익 말씀 주셨고 또 어떤 것들이 좀 개선되거나 뭐 더 혁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경기가 회복돼야 되죠. 경기가 회복되면은 새 경기가 회복되면은 뭐 디램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삼성전자 이익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디램뿐만 아니라 뭐 휴대폰도 잘 팔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도 잘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뭐 휴대폰, 가전제품 이런 거는 저는 아시아 시장에 많이 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보면은 아세안 비중이 2000년에 10%에서 최근에 18%까지 올라갔는데요. 뭐 아세안 주요 국가 보면은 뭐 전자제품 생산하는 데도 없고 휴대폰 생산하는 데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뭐 다른 전자제품하고 경쟁을 하겠지만은 이쪽에서 꾸준히 그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이쪽에서도 이익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10만 전자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저는 뭐 2, 3년을 내다보면은 뭐 10만 전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그렇습니다. 불가능할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이제 인텔과 또 ARM이 깜짝 또 파운드리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동맹이 또 삼성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까요? 뭐 영향은 좀 있겠죠. 사실 삼성전자는 TSMC 대만에서 이 파운드리 쪽에는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삼성전자도 이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만 그 TSMC 보니까 뭐 공장을 대만에다 여러 군데 짓고 또 일본 회사들로 합작해가지고 일본에다 짓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파운드리 쪽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약한 가능성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앞으로 이쪽에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가끔씩 우리 삼성전자 또 우리 반도체 산업의 쌀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지속해서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 될지 이 반도체 부분 또 삼성전자가 혹은 이런 조금 우리나라를 이끄는 섹터가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바뀔지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 후에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2000년대 초반에 한 10%였어요. 근데 2018년에 20%까지 올랐다가 작년에 뭐 세계경제 나쁘면서 18%까지 떨어졌는데요.
뭐 여전히 우리 수출을 반도체가 주도할 거예요. 2차 전지는 이제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세계에서 그 2차 전지를 우리가 제일 잘 만들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기차 수요가 엄청 늘어나면서 뭐 2차 전지 굉장히 빨리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한 뭐 10년 후에 가면은 뭐 2차 전지가 반도체 수출들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반도체는 그래도 과거보다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는 산업이고 2차 전지는 성장성이 굉장히 빠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출이 좀 회복돼야 또 삼성전자가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수출이 회복되기 위한 또 조건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수출은 환율보다는요 세계 경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빨리 회복돼야 되죠. 예, 그리고 우리 수출 중 중국으로 전체 수출은 한 24%가 가고 있고요. 반도체는 40%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죠. 예, 그런데 중국 경제가 3% 작년에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대부분의 그 예측하는 사람들이 중국 경제 5% 이상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경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반도체 수요가 거기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크게 낮아졌습니다만은 저는 올 3분기 하반기 들어가가지고요. 예, 중국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반도체 수출도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수출 비중이 올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 반도체가 그렇게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가 예. 근접국인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악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중국 비중이 24%, 예, 미국 비중이 16%거든요. 두 나라가 40%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네. 그래서 두 나라가 싸우다 보니까 사실 피해를 입는 게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 미국 수출 비중, 중국 수출 비중은 뭐 여기서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중 패권 전쟁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나은 나라들이 저 옛날에 그 세계 기업들이 중국으로 안 가고 인도나 다른 아세안 지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우리 수출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아세안 시장입니다. 아세안 수출 비중이 2000년 우리 10%였는데 작년 보니까 18%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출 중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작년 기준으로. 아직 성장이 남아 있는. 예. 그런데 앞으로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보다 더 많아지고요. 예, 중국 성장률은 그동안 뭐 9%, 10% 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한 5%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6 내지 7% 성장을 할 거거든요.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 아세안 지역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미중 패권 전쟁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이런 나라 가서 우리가 수출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수출로 우리 경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시안 지역과의 또 수출 이런 동향도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국가가 그러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지금 당장은 베트남이에요. 예, 작년에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국가별로 흑자를 보면요, 베트남에서 흑자를 제일 많이 냈었어요. 과거에는 중국이었는데요. 네. 예, 그게 지금 베트남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한 이유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이 경제가 오려니까 우리 수출을 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과거에는 중국으로 갔는데 베트남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베트남에서 절반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부품 중간재가 베트남으로 가야 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요. 무역자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또 아세안 시장에 눈을 돌려서 수출이 잘 되면은 충분히 이것들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 우리 수출이 플러스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뭐 내년에는 뭐 6% 안팎 수출이 그렇게 증가하게 될 거라고 저는 뭐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6, 7, 8부터 조금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식 시장이 크게 보면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2,200에서 뭐 2,600.
뭐 이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그 사이에도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있죠. 뭐 2차 전지 같은 것도 많이 올랐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로봇 관련주도 뭐 일부 종목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실 뭐 반도체, 뭐 철강주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된 거죠. 예, 그리고 그동안 못 올랐던 거는 음식료, 예, 그다음에 유틸리티,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통신 이런 거는 거의 못 올랐거든요.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화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게 2차 전지죠. 예. 2차 전지가 사실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예, 전화가 이미 사나 올해 그 2차 전지 사가지고 좀 돈 좀 벌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만큼 그 뜨거웠는데요. 예, 그런데 앞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승 추세선은 맞는데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추세에서 지금 2로 벗어났다. 그래서 그 간격을 좀 좁히는 국면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 주가 지수가 아마 미국 측에서 충격이 와가지고 미국 소비가 감소하고 고용도 감소하고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면서 아마 뭐 6월, 8월 이 무렵에는 주가 한번 조정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 뭐 특별한 종목 아니난 다 같이 좀 조정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방금 이제 2분기 네. 혹은 이제 3분기 정도의 하락의 여력, 이제 조정에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떠한 좀 지수들, 어떠한 경제 지표들이 좀 근거가 될까요? 저는 이 조정은 미국에서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연초부터 미국과 소비 좋다, 고용 많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2분기 중반부터 소비가 감소하고 미국 고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가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습니다만 소비의 기여도가 1.9%포인트예요. 그러니까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미국 경제가 작년에 0.2% 성장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미국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미국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는 덜 올랐어요. 그러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미국 가계저축률이 작년에 3.7%, 2007년 3.2%, 3.4% 이후로 가장 낮거든요. 네. 쓸 돈이 별로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떨어졌죠. 집값 떨어졌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면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요인을 고려했을 때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소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 거 소매 판매, 소비를 나타내는 한 지표인데요. 이게 2, 3월 달에 전월비 감소하고 있어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죠.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은 기업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면 임금이 또 더 줄어들죠. 소비를 더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2분기 중후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좋다 하는데 뭐 연착륙도 아니고요. 저는 약간의 경착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간하면서 지금 미국 주가가 아직도 저는 10% S&P 500 기준으로 가대평가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가대평가가 해소될 수밖에 없는데 한 10% 이상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가는 앞에서 저평가됐다고 그랬으면 방향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금부터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하락이 도미노처럼 저희까지 연결이 되는 시점이 한 6월부터 8월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가를 선행하는 속성이 또 혹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쉽게 참고할 만한 경제 지표나 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통계청에서나 OECD에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혹은 선행지수 하나만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ECD에서나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그래서 OECD 거는 2021년 5월에 정점을 쳤고요. 우리나라 통계청 거는 그해 6월에 정점을 쳤었어요. 그때 그 삼성전자와 9만전자 이야기 나왔고 10만전자 이야기 나왔었습니다만 이 선행지수가 꺾인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300 같은 주가지수가 선행지수 꺾이고
한때 220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선행지수가 제가 예상해 보니까 5월 말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3월의 저점이었을 것이다. 그냥 올라가다 하반기 중간에 그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행지수 꼭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선행지수라는 거는 그냥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 들어가서. 예, 통계청 들어가서 매월 말에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걸 발표해요. 네. 이게 그 보도자료가 굉장히 깁니다. 80페이지가 넘는데요. 네. 앞에 다 넘겨버리고 마지막 부분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구성 요소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꼭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통계청의 선행지수는 매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하는데 OECD는 우리보다 거의 2주 정도 빨리 발표해버려요. 아. 두 번째 화요일 날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빨리 발표하는 OECD 선행지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 거는 지금 3월까지 발표됐고요. 우리는 2월까지밖에 통계청 2월까지밖에 발표 안 됐거든요. 그래서 OECD 거 뭐 방향은 뭐 1, 2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니까요. 이 선행지수 하나만 보시고 선행지수가 떨어지면은 주식 비중 줄였다가 좀 쉬셨다가 그다음에 선행지수가 올라가면 주가가 미리서 반영합니다. 주가가 조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무릎에서 우리가 주식 사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선행지수는 꼭 하나만 보셔도 저는 그 주식시장을 판단하는데 자금 배분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OECD에서는 3월 달까지 있게 발표가 되었고, 그러면 3월 달의 선행지수에서는 3월 달까지는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예. 근데 제가 3월이 저점일 것이다 하는데 이제 그 4월 올라간 거는 5월 OECD 거는 중순.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계청은 5월 말에 가서 확인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4월, 5월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뭐 저점이다, 3월이 저점일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뭐 진짜 올라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죠. 제가 모델에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4월, 5월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려지고요. 뭐 제 모델이 틀릴 수도 있죠. 네. 예. 그런데 적어도 선행지수에서 선행하는 이렇게 주가가 최근 오른 거 보니까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그 축소됐다가 선행지수에 선행하거든요. 네. 이게 다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거 보더라도 앞으로 선행지수 저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3월이 아니더라도 뭐 그 몇 개월 후에 머지않아 저점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5월이 좀 기대가 교수님도 되시겠어요? 예,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5월에 만약에 발표 나는 4월의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치고 올라오는 그래프가 될 그렇죠. 5월 중순경에 OECD가 4월 걸 발표하고요. 네. 우리 통계청은 5월 말에 발표하거든요. 네. 5월 중순 OECD, 5월 말 통계청 이 자료를 보면은 뭐 4월에 반등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한 번의 반등이 보통은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추세로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예. 저는 이번이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3월이 저점이 쳤다면은. 예, 그리고 올라가다 중간중간 조금 조정을 보이는데 그 6, 8월 이 무렵에는 아마 제가 모델로 예측해봐도 좀 조정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가 지수도 그 무렵에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시기는 뭐 조금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어요. 네,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만약에 3월에 저점이 치면은 그게 저점일 것이다. 네. 다음 떨어져도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5월에 발표되는 선행지수, 4월의 선행지수가 이제 돌아섰다라면은 또 7, 8월, 6, 7, 8월 정도에 남아있는 이 조정의 국면에서 좀 투자의 기회가 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뭐 일부에서는 이번에 그 조정을 보이면 전저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전저점이 월말 기준으로 하면 작년 9월 2135였거든요. 뭐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작년 9월 2135를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점 저점이 점차 높아지는 과정이다. 예. 네. 이런 의미에서 뭐 저는 뭐 전저점 이거는 뭐 가능한 확률이 좀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조정을 보이더라도 뭐 2,300m로는 거의 안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금 비중 좀 늘려야 되는 시기인지 좀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올 4분기 내년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할 정도로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계속 보유하셔도 이번 조정을 좀 넘기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관하면서. 예. 예, 그런데 뭐 주식 비중을 좀 조절하고 싶은 분이라면은 뭐 지금 좀 비중을 좀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 여윳돈이 생겨가지고 주식 투자할 돈이 생기셨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물론 6월에서 8월 사이에. 예, 제 전망이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이럴 때는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그러는데요. 6월부터 천천히. 예, 천천히. 예, 그런데 한 번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6월에서 8월 정도에 증시가 이제 하락이 된다라면은 23년 이제 3, 4분기의 주가는 여전히 좀 박스권에 있지 아니면 이제 뚫고 아까 말씀하셨던 1950원대 적정 주가선으로 올라설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코스피가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분기 떨어졌다가 4분기는 좀 오른다고 생각하는데요. 4분기 고점이 이번 고점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예. 그리고 내년 가서는 이제 그 올해 고점을 넘어설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본적으로는 뭐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전차 뭐 내년까지 볼 때는 저점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국면이다. 예,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으로는 적정 수준의 주가는 2,900원대인데 저평가라고. 예, 저평가된 거죠. 네. 예, 그리고 아까 명목 GDP에서 적정 주가가 2,985다. 저평가됐죠. 예, 그 다음에 M2에 비해서 주시장 코스피 시가총액이 얼마냐. 2005년 이후로 장기 평균이 58%거든요. 네. 지금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더라도 뭐 우리 명목 GDP나 유동성에 비해서도 저평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950원이라는 거는 올 연말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추세.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제가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보다 이해일 수도 있고 밑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추정한 것보다 뭐 작년 재작년에는 뭐 20% 이상 가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가대평가됐습니다. 주식 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밑에 있거든요. 밑에 있으니까 주식 비중 늘리라고 그러죠. 근데 당장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은 추세에 거의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평가와 저평가의 기준으로 좀 삼고 예, 그렇습니다. 고평가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고 저평가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도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뭐 주가가 중간중간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조정 보일 때마다 계속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교수님 그 주식의 비중을 좀 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이제 자산을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가 조금 적정하다고 판단하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우리나라 가계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주식 직접 투자한 거하고 뭐 주식형 펀드 간접 투자한 거하고 20%예요. 근데 미국은 51%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16%예요. 이게 국가마다 전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도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저는 20, 30대는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60대 이분들은 주식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올 필요는 없죠. 그러면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채권은 2.5%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 채권, 예, 정말 채권 좋네요. 비중이 낮아요. 예, 그래서 작년 그 하반기부터 채권 투자 좀 많이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금리가 떨어진다. 이미 시장 금리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2021년에 주식 비중이 23%였었어요. 네. 이때는 그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참여하면서 23%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작년에 물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주가 오랫동안 조정 보이니까 주식시장 참여도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식 비중이 23% 갔을 때는 우리 코스피가 아까 명목 GDP 일평년 수출 금액에 그다음 유동성에 비해서 20, 30% 고평가됐습니다. 지금 그런 변수에 비해서 뭐 평가는 변수에 따라지만 15, 20% 저평가돼 있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 비중이 2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낮다는 겁니다. 아직도. 예. 그러게요. 이게 과열된 시장, 고평가 시장에서는 오히려
몰렸다가 예. 지금 저평가 구간인데 왜 관심이 예, 없지 좀 그렇습니다. 답답한 예. 마음이 있으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 주식 비중이 미국은 50%대라고 하셨는데 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까지 좀 높아져야 될까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적정 수준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예, 그런데 20%는 너무 낮다. 너무 낮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 자산 구성이 뭐 미국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 전체 자산을 보면요. 전체 가계 자산 중에서 78%가 실물 자산이에요. 대부분 부동산이죠. 네. 실물 자산. 예, 그다음에 뭐 금융 자산 22%, 전월세 보증을 빼면 실제 금융 자산은 16%밖에 안 되고요. 주식 비중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거꾸로죠. 한 76%가 금융자산이고 24%가 부동산이에요. 그 금융자산 중에서도 51%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좀 줄어들었어요. 2021년 말에는 54%였거든요. 조금 줄었네요. 네, 근데 51%로 줄었는데, 근데 미국은 지금도 장기 평균이 43%거든요. 높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걸 보고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20%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의 51% 이제 주식 비중 속에는 그럼 리츠 상품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요 76%의 주식형 리츠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주식형 리츠는 여기에 들어가고. 예. 작년 말부터 좀 금리가 높아지면서 채권이 가격이 낮아졌고 채권에 좋은 매수 기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좀 꺾이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근데 채권을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작년 뭐 우리가 이런 방송에서 계속 그 채권 사십시오, 채권 사십시오. 작년 10월에 그 10년 국채 수익률이 4.6%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3.2%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때 채권 사셨으면 지금 돈 많이 버셨죠. 근데 채권 수익률이 여기서 좀 반등을 할 겁니다. 반등하면은 또 채권 매수 기회다.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그다음에 금리 상승을 초래했던 물가 상승률이 저는 뭐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분기에 가면 2%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내년에는 또 물가 상승률은 2% 안팎으로 더 낮아진다. 그러면 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지금도 저는 채권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채, 아직 회사채 같은 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국채 만기가 긴 것들, 20년, 30년짜리들. 이런 거 계속 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영희입니다. 제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 여러 번 출연했어요. 작년은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 지표 국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경제 지표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 몇 가지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경제 지표 몇 개를 모아가지고 경제 분석의 기초, 경제의 정석이라는 책자를 마련했고요. 또 이 책자를 바탕으로 강의해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100분 정도에게 경제의 정석 책자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을 녹화한 UBS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진 상태, 특히 주가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늘릴 수 있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런 책자로 공부하면서 올해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의 정석 이런 거 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